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도윤입니다. 오늘 암교육센터에서 마련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님을 위해서 소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진행할 김도윤 사회복지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참 암 환자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치료를 잘 받고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게 총 4가지인데요. 암 환자 스트레스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 알아차리기, 세 번째는 스트레스에 구체적으로 대처하기,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암 환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스트레스는 제가 지금 3가지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3가지에 대한 답만 잘 얻으셔도 대처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까? 어떻게 보면 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뭐 할 때 또는 이유나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도대체 언제 받을지만 미리 알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조금 유사한데요. 이것도 역시 원인하고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 경우도 있겠고 그렇게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언제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만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만 있다면 앞으로 스트레스 받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떻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면 마음에도 변화가 오고요.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옵니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받는지만 잘 아셔도 대처가 잘 되실 겁니다. 이 3가지 질문을 잘 풀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연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시원하다, 상쾌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자, 제가 이제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화면이 바뀔 텐데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야자수가 있고요. 또 무지개가 있습니다. 또 파란색 바닷물도 보이고요. 아까 그림이 이제 하늘의 일부분만을 보여드린 거라면 지금은 좀 휴양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그냥 받는 느낌이 정말 편안하다, 시원하다, 책 한 권 읽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러세요. 자,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요. 느낌이 조금 더 다르실 겁니다. 하늘이 조금 어둡죠. 구름도 조금 소위 말해서 좀 컴컴하고요. 앞서 보신 2가지 그림과는 다르게 조금 답답하거나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많이들 들었습니다. 제가 3가지 그림을 보여드린 건 뭐냐면 저희가 날씨를 예측하기가 힘들듯이 스트레스도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날씨에 따라서도 저희들의 기분이 달라지듯이 스트레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첫 번째 질문이 언제였습니다. 제가 단연간의 상담을 하고 또 좋은 자료를 본 결과 언제라는 거에 대한 답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때입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나를 힘들게 하는 변화가 생길 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삼성서울병원에 오후 3시에 외래 진료가 있어서 3시에 진료를 딱 받기 위해 가지고 한 2시 반에 오셔가지고 2시 한 40분쯤에 접수창고에 딱 가셨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조금 환자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사원 한 분이 이제 안내를 하시는데 오늘은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외래 진료 시간이 1시간 정도 연기되고 있으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3시에 외래 진료를 받을 줄 알고 왔는데 1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계실 때 또는 병원에 계실 때 치료받으실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랑 조금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가 왜였죠? 이것도 역시 원인과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원인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그냥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누구한테나 바로바로 옵니다. 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생소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고 매일매일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스트레스는 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만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우울하시거나 그냥 슬프시거나 답답하시거나 옆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대답할 거리가 없거나 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요, 스트레스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경우로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한번 보시면 대부분 맞아 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였죠? 어떻게는 나한테 미치는 영향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죠? 예,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분들은 허허 넘어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인상을 쓰시고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한테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나 때는 안 그랬어.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부딪히는 상황이 다르고 받는 느낌이 다른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 분한테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는 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도 강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느끼신다면 바로 정상입니다. 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하고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트레스와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아주 알기 쉽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과연 마음이 편안할까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하단에 보시면 스트레스 정도라고 해가지고요, 낮음, 중간, 높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트레스가 낮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분을 안 좋게 하는 스트레스보다는 나를 조금 새롭게 하고 내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야겠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그걸 잘 대처할 수 있을 때 몸과 마음이 가운데 보시는 즐거워하는 그림이 있듯이 신나하는 건강 수행 능력이나 삶의 질이나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을 우울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자신감을 떨어뜨려서 가족분들이랑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잘해야 될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잘 대처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분 상태에서 가족분들이랑 더 즐겁게 잘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알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대처할지에 대한 답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기분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뭐 혈압이 올라요, 목이 찌근찌근해요,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답답해요. 사람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은 사람의 머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의 뇌에 영향을 줍니다. 온몸을 관할하는 뇌에 영향을 줘서 몸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편두통, 머리가 아픈 거죠. 고혈압, 수면장애, 잠이 잘 안 오거나 만성피로, 계속적으로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변이 잘 안 나오거나 자꾸 피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식사하기가 좀 힘들다거나 뭐 우울증 같은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요 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또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하면 아래와 같은 증상도 줄일 수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줄면 여러분들의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 내 몸과 마음에서 대처를 잘하면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매체인데요. 잠깐 보시면 아마 그 모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이 악화되거나 재발된다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자, 밑줄 친 거 보시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 면역 기능이 저하돼 암이 재발하거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밑에 줄에 나와 있는데요. 노모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면역 세포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활성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왔듯이 스트레스 자체는 그냥 기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치료와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물론 뭐 증상이 심한 경우엔 약으로 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분을 조절 잘하고 생각을 잘 바꾸고 행동을 잘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잘 대처하면서 안 좋은 호르몬도 차단할 수 있고 더불어 삶의 질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관리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 암 진단 후 삶의 변화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아까 스트레스란 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예상치 못한 나에게 안 좋은 변화가 생길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진단받거나 치료받기 전에 생활보다 그 이후의 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상치 못하게. 예, 갑자기 병원도 가야 되고 자주 가야 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검사도 받아야 되고 예, 생소한 약도 먹으라고 하고 마음도 예전에 비해서 싱숭생숭해지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할 수도 없고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교통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단받고 치료받기 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변화들이 자꾸 생기니까 또 치료받는 중간중간에도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생기다 보니까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 치료 받으시는 동안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건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스트레스 알아차리기인데요. 제가 환자분이랑 가족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기분 어때? 잘 잤어? 밥 잘 먹었어? 뭐 산책은 잘 갔다 왔어? 예, 이런 질문들이 가족분들도 자주 하시고 친구분들, 친지분들도 자주 하시는 질문들인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하시려면 본인이나 가족분들, 친지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기보다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외국, 특히 미국에서 주로 쓰고 있는 스트레스 측정표입니다. 자, 온도계가 하나 있죠? 밑에 보면 NCC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 많은 의료기관이나 현장에서 쓰고 있고요. 온도계로 되어 있는데 10도로 되어 있는 것이 기분이 몹시 힘들다. 즉 스트레스가 매우 많다라는 뜻이고 제일 하단에 0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힘들지 않다. 기분이 전혀 힘들지 않다.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다. 스트레스가 별로다. 거의 없다라는 수준입니다. 외국에서는 의료진들이 지나가다가 환자분들한테 또는 진료를 보실 때 꼭 물어본답니다. 스트레스가 온도계로 보시면 몇 도 정도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수준에 따라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정도가 보통 이하인 4점, 4도 또는 4점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는 바로 스트레스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 기분이 어때? 라고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분의 정도가 어떤지, 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언제 어느 때 기분이 좋고 안 좋은지 등을 환자나 가족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는 하나의 지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상담에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결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하실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산책을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환자분께서 산책을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집에 있는 보호자님이, 예를 들어 아들이 치료받고 돌아오신, 산책 나갔다 돌아오신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기 그 산책은 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히 인사나 안부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산책을 통해서 환자분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게 즐거우셨고 뭐가 기분이 안 좋으신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잘 갔다 오셨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암 치료 받으시는 분이 언제 어느 때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뭘 바꿔야 되고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려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죠. 아버지 오늘 어떤 길로 다녀오셨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목마르진 않으셨어요?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내일은 어디로 가실래요? 음악 좀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실래요? 등등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환자분이 또는 가족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내가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게 좋은 스트레스인지 안 좋은 스트레스인지, 내가 어떤 걸 바꿔야지 기분이 좋아지는지 등등을 파악하시려면 이 온도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기 힘든 질문들, 마치 인사나 안부 같은 뭔가 배려하는 질문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앞으로 진행하면서 보시죠. 그래서 제가 주로 권유해드리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즘 나의 스트레스를 써보셔야 됩니다. 요즘 나의 스트레스를 써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요즘 시기랑 때였다면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지시던가요? 두 번째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기분과 생각이 드셨나요입니다. 그냥 기분 어떠세요? 잘 주무셨어요? 병원 잘 갔다 오셨어요?랑 이런 질문과는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요즘 나의 스트레스를 써보세요.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떨 때 기분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그런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하신 분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집에 계시는데 가족분들이 일하러 나가셨던 가족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대요. 꼼꼼히 보니까 집으로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이나 또는 아들 또는 딸의 얼굴 표정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하나같이 우울하고 조용하고 좀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 그때 내 기분은 어떤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꼼꼼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요즘 기분이 별로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풀려고 하시는 거는 그 내용을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본인 스스로 또는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은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한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생각이, 환자분들의 기분과 생각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몸이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드시기 때문에 옛날 일 중에서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거, 답답했던 거, 억울했던 거,
뭐 서운했던 것들을 자꾸 생각하신대요. 물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시니 그게 이제 후회가 되고 미련이 돼서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예. 그 다음에 미래로 가시죠. 아, 어느 분이나 생활하시는 거, 치료받으시는 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미리 계획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그냥 걱정이 되신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미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까지 걱정하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소위 가족분들이 환자분들한테 그런 걱정 좀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부분이 요거에 해당됩니다. 뭐 집안일부터 병원 가는 거, 뭐 교통편 등등등 청소하는 거, 예. 아, 물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걱정만 하시다 보니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균형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 일 중에서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과거 일 중에서 좋은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신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걱정거리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 중에서 기대가 되는 거, 즐거울 수 있는 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들도 똑같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에서 중요한 용어로 항상성, 평정을 유지한다는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좋은 걸 생각한 것만큼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분이나 생각은 분명히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거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 해결 또는 마음의 부담을 떨쳐내리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대부분 대답을 잘 하십니다. 왜 힌트를 주는 그림이 있죠. 그림 안에 에펠탑이 하나 보여서 이거 프랑스 파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가고 싶어 하세요. 날씨도 화창하고 그죠? 건물도 아주 이쁘고 말로만 듣던 에펠탑도 있고요.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가기 싫어하세요. 좀 어둡죠? 이거는 뭐 그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색깔만 살짝 바꾼 겁니다. 즉 에펠탑도 그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도 그대로 있지만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병원을 오실 때 어떤 분들은 웃는 표정으로 즐겁게 편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온갖 걱정거리와 긴장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항상 그 자리에서 이 삼성서울병원과 그 의료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환경을,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한 번씩 꼭 점검하셔서 보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을 한번 보시죠.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기분, 생각, 행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네,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 생각, 행동이란 걸 하는데요. 도식을 보시기 전에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죠. 길을 가다가 뭘 밟았어요. 미끄덩하고 뭘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밑을 딱 보니까 좀 지저분한 걸 밟았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껌이 될 수도 있고 뭐 똥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껌을 밟았어요. 그럼 이런 기분이 듭니다. 에잇, 잘못 밟았네. 에잇, 더러워 라는 부정적인 기분이 들죠. 동시에 무슨 변화가 있냐면 생각이란 걸 하는데 아이고 이거 빨리 발에서 떼야겠네. 아이 지저분한 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동시에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내면서 지저분한 걸 떼내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기분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순식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본인이 알아채기 힘들지만 부정적으로 기분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패턴이자 모양새입니다.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또 뭘 밟았는데 미끄덩이에서 딱 밟았더니 발밑에 파란색 지폐 돈을 밟은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기분이 좋죠. 아이고, 이게 기분 좋죠? 이게 뭐야, 돈이네?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런 횡재했잖아, 빨리 주워야지. 그래서 얼른 줍죠, 그죠? 예. 긍정적인 기분이 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진료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시간 연기되고 있어요. 에이, 왜 또 이렇게 연기되고 그래? 이 병원 왜 그래? 그 다음에 또 사원을 만나거나 간호사를 만나거나 의사를 만나면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생활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부정적인 기분을 드는 거를 긍정적인 기분을 드는 걸로 바꾸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거나,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오늘 뭐 지저분한 걸 밟았지만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지. 오늘 외래 진료 시간이 늦었지만 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야지. 잡지도 좀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다음에 병원 올 땐 시간이 좀 연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좀 여유롭게 와야지. 이렇게 본인의 기분과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이라도 바꾸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스트레스 대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한 번 더 볼까요? 진료실에 들어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유심히 보세요. 인사도 안 하시고, 대부분 고객님이 오시면 아유 오셨어요, 좀 어떠세요, 검사 결과 볼까 할 때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인사도 대충 하시고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계세요. 외래 진료실에 앉아있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긴장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이야기를 안 하실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높아져서 재발한 건 아니야? 재발할지도 몰라. 뭐 다른 이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의 원인과 이유 봤을 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예상치 못하게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검사 결과만 유심히 보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또는 마음 또는 기분의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심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꼼꼼하게 잘 봐주네. 마음이 좀 놓이네. 앞서 계신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간에 내가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해결책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대처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의 집중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이 일단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생각, 치료 결과에 대한 생각, 거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머리와 마음에 많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걱정을 자꾸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가 사물에 집중하기입니다. 그림을 이제 나뭇잎, 화창한 봄날에 나뭇잎을 그려놨는데요. 산책을 하시게 되시면 산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산책을 하시면서도 다리는 움직이시면서도 눈은 산책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를 즐기듯이 보시는 게 아니라 땅만 보시면서 생각은
또 병원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걱정만 많이 하신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산책을 하시면 산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람이 어떤지, 나뭇잎이 어떤지, 햇빛은 어떤지, 흙은 어떤지, 공기는 어떤지,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밥을 습관적으로 숟가락으로 밥 드시고 반찬 드시는 거를 반복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밥이 이렇게 생겼고 향기가 어떻고, 이거 누가 차려줬고 그래서 고맙고, 반찬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으신 환경이 좀 산만한 환경이죠. 이게 TV는 틀어놓으시고, 사람은 지나다니고, 밥은 있고, 옆에서 누구는 시끄럽게 하고, 예, 밥이 입으로 가는지 코로 가는지 잘 모르시게 되시면 밥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기계적으로 드시는 거죠. 즐거움이 아니라. 첫 번째가 사물에 집중하기. 본인께서 부딪히시는, 접촉하시는 아주 사소한 사물에서부터 관찰하시고 느끼시고 집중하시면 잡생각이 들어올 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나의 행동에 집중하기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이렇게 명상하는 듯한 그림이 나오죠.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집중하셔야 내가 잡생각을 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주의 집중 연습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음식이나 나무 뭐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근처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행동이죠. 근데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나의 생각과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지금 나는 뭐에 대해서 뭘 하고 있구나 라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나는 맛있는 사과를 닦아서 한 입 물고 그 맛을 보고 있구나. 네, 지금 나는 한 20분 동안 뒷산에 올라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구나. 예, 스스로 내 생각과 기분과 행동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걸 하지 않으시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생각을, 예, 파고 들어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고 식사를 하셔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집중하는 순간 다른 생각, 다른 걱정으로부터 편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스트레스 대처하기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깊은 호흡입니다. 파도가 매서운, 비가 내리는 이런 거친 바다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이 잦아드는 겁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어지러움을, 불편함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호흡은 폐를 순환시키고 심장 기능을 안정화시키면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잠이 안 올 때, 잡생각이 들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조용한 환경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복식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기 바랍니다. 배를 불리면서 숨을 천천히 고르게 들이쉬시고 배를 들어가게 하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 이게 호흡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루에 2, 3회 10분 이상 호흡 연습을 하시면 내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좋은 기회와 계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호흡 말고도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명상인데요. 호흡과 명상에 있어서 가장 알기 쉽게 좀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예, 명상은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내 호흡에 맞춰서 눕거나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뭐 이음절 단어도 좋고 더 긴 것도 괜찮고요. 굳이 단어가 없으면 그냥 이미지나 사진, 그림, 뭐 생각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내가 예전에 봤던 멋있는 바다, 편안한 하늘의 모습, 나무, 뭐 음식,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얼굴 표정 같은 걸 연상하시면서, 예, 호흡을 같이 하시고, 또 명상 테이프나 또는 조용한 또는 좀 즐거운 음악을 같이 틀어놓으시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저랑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님들한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전문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가시면 전문가들이 쓴 여러 가지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호흡법, 명상법, 전문가들이 쓴 자료를 참조하셔서 내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산책이랑 운동 이런 것들이죠. 적당한 운동으로 활력을 취하시는 것이 또 스트레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여성분이 운동을 하시다가 좀 쉬고 있는 표정이 보이시는데 느낌이 좀 편안해 보이시죠? 멀리 뭘 쳐다보고 계시면서 웃으시면서 땀도 좀 닦으시면서 음료수통을 쥐고 있는 거 보니까 시원하게 또 한 잔 드신 것 같아요. 자, 운동이나 산책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되셔야 돼요. 지나치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꼭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그거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에 가까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 큰 도움을 주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운동, 딱 고정된 시간과 고정된 거래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은 피하시고 그날 그날의 기분과 그날 그날의 마음에 맞춰서 하시는 게 스트레스 관리, 생활의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서 1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게 요령이고요. 단지 좀 제가 좀 몇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또는 예상치 못하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나 산책을 하실 때는 좀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30분을 하시더라도 10분 간격으로 10분 정도 하시고 잠깐 쉬시고 10분 정도 하시고 잠깐 쉬시면서 점검하시고 피곤하진 않은지 좀 지루하진 않은지 점검하시고 조절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운동장 10바퀴 도는 거, 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보다도 거리도 조금 나누셔가지고요, 운동장도 한 2바퀴 돌고 좀 쉬시고 또 한 3바퀴 돌고 쉬시고, 산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쉬시는 지점을 꼭 선정하셔가지고 앞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본인의 기분이나 몸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적당한 운동의 차이를 매일매일 점검하시면서 실행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말 그대로 가벼운 활동입니다. 좀 반대로 말하면 무거운 활동이 아니죠. 머리 아프게 하지 않는 활동들, 즉 취미나 봉사나 종교 활동, 즐기는 거죠. 그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 그 다음에 자존감,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진단받고 치료받기 전에는 대부분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마 저도 그렇지만 이제 쉬셔야 되니까 씻고 나서 그냥 TV 좀 보시다가 이야기 좀 하시다가 주무시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대부분 소일거리가 텔레비전 시청에 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려면 TV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딱 좋다, 저게 딱 좋다가 아니라 환자분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마시는 거, 맛을 보는 거,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 등등 즐겁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들을 예전보다는 많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집에서 건강관리하시고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지루하지 않고 답답하게 지내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겠죠. 대부분 하시는 것들이 책을 읽으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TV를 보셔서 산책하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해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들, 여기 나와 있지만 종이접기라든지 노래 부르기라든지 붓글씨 쓰기라든지 등등등,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잘은 못하더라도 또는 잘할 수 있는 쉬운 활동 등으로 한 가지보단 두 가지, 두 가지보단 세 가지를 준비하셔서 해보시는 가벼운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적절한 자기 주장인데요. 자기 주장이란 것도 적합하고요. 자기 표현이란 것도 적합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무거운 점이 있다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죠.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라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이러이러하니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족분들한테, 친구분들한테, 친지분들한테.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옆 사람 걱정할까봐, 신경 쓰게 할까봐, 또는 번거롭게 할까봐 가만히 무표정하게 계시지 마시고 내가 느끼는 기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셔서 속이 편해지시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분명히 되십니다. 단 여기 나온 것처럼 상황이 뭐뭐하니 내가 뭐뭐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면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퇴근할 때 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들어오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좀 무표정하게 나를 만나니까 내가 괜히 긴장되고 답답해져. 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기분인지를 다양한 표현으로 잘 말씀해 주셔야 가족분들이 환자분의 마음을 그나마 잘 헤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속상하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보람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든든하다 등등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시고 대처하기가 힘들면 정신과적인 의학적인 도움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아주 중요한 도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우울해요. 너무 답답하고 특별한 원인은 모르겠고, 그런데 그 기분 때문에 밥을 먹는 거, 산책하는 거, 씻는 거, 가족들이랑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면 요거는 의학적인 도움도 동시에 받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는 분명히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이 이제 칭찬하고 감사 표현하기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려면, 생활을 즐겁게 하시려면 결국 신이 나야 됩니다. 신을 나게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감사입니다.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 정말 수고했어. 잘 견디고 있어. 대단해. 아유, 당신 참 잘하고 있어요. 당신 든든해요. 당신도 힘들 텐데 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상대방에게 고마워하는 말,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이 나게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또는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거죠. 병원 다녀온 날 가족분들이 환자분들한테 칭찬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밥 먹는 게 힘들어서 식사하는데 큰 장애를 가지더라도 환자분은 스스로한테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 그 상황 자체가 환자분한테 스트레스가 줄 수 있는 거죠. 아, 병원을 갔다 와도 가족들이 무관심해. 내가 요즘에 이렇게 밥을 잘 못 먹지? 부정적인 기분과 생각이 들기 전에 긍정적인 칭찬과 감사, 격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본인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생활에 적용해야죠. 그죠? 4번이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입니다. 생활 계획하는 팁. 앞서 말씀드린 게 스트레스라는 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때 아무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활 계획하는 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내가 즐겁게 계획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이전보다는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으시겠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생각하셔서 그거를 본인의 생활에 잘 포함시켜야 됩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청소하기, 나무 물 주기, 반찬 만들기, 음식 접기, 뭐 요리하기, 뭐 산책하기, 영화 보기, 친구와 대화하기, 예, 뭐 컴퓨터 하기, TV 보기도 다 좋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찾아내셔서 생활에 미리미리 넣으시면 생활을 하실 때 예상치 못한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가 있죠. 내일 모레 아들이랑 뭐 할 거야?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뭐 할 거야?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를 미연에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생활계획표입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계획표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네, 생활계획을 짜실 때는요 지나치게 완벽해지려고 짜시면 안 됩니다. 계획은 나를 위한 계획일 뿐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계획이 되시면 안 됩니다. 좀 유연해지셔야죠. 너무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언제 뭐뭐뭐 할 거야. 그러는 것들을 하면은 내가 즐겁고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시는 것도 계획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계획을 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 달이나 또는 일주일에 뭐 계획을 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책도 정기적으로 하시고요, 붓글씨도 쓰시고요, 요가도 하시고, 어디 서점에 가서 바람도 쐬시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호흡도 하시고, 또 가볍게 좀 넉넉한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에 쇼핑도 하시고, 이런 계획들을 본인한테 맞게 잘 짜시고, 또 하나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예, 가족분들이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가족분들이랑 함께 의논하셔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꼭 짜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려는 생활 계획표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여유롭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김도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